진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한데 의사가 수술을 해야 한대. 근데 엄마가 가진 돈이 없어서 그 수술비 좀 어떻게 안 되겠니?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수십 번 삼키다 겨우 뱉어냈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발버둥 쳐온 세월이 무색하게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결국 구차한 돈 이야기였습니다. 내 말에 아들 녀석은 잠시 뜸을 들이더군요. 며느리 눈치를 한번 보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어미는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 가게 차리느라 돈 없는 거 뻔히 아시면서 왜 이러세요? 이거나 가져가세요. 내 손에 쥐어진 건 따뜻한 온기 대신 모욕감만 남은 붕어빵 한 봉지였습니다. 평생을 바친 아들에게 나는 고작 붕어빵 몇 개만도 못하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그 모욕이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며칠 전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허리를 찌르는 통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꼭 바늘 수천 개가 한꺼번에 살을 파고드는 것 같은 지긋지긋한 아픔이었죠. 창틈으로 들어오는 새벽 공기가 유독 차갑게 느껴지는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손님이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끙 하는 소리를 내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보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지난달에 다녀가며 용돈이라고 쥐어준 5만 원짜리 몇 장을 꽂아둔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더군요. 그 돈을 아끼고 아껴 생활하며 다음 달 아들 얼굴 볼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어느덧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삐걱거리는 무릎을 이끌고 부엌으로 나가 밥솥을 열었습니다. 며칠 된 식은 밥을 꺼내 물에 말아 한술 떴습니다. 반찬이라고는 냉장고 구석에 있던 콩자반과 김치뿐. 혼자 먹는 밥상은 늘 그렇게 간소하고 또 조용했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밥을 넘기는데 갑자기 허리부터 다리 끝까지 전기가 흐르는 듯한 격통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하는 비명과 함께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놓쳤고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밥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아들이 처음으로 사준 목이 다 늘어난 낡은 스웨터를 꺼내 입었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든든해졌으니까요. 절뚝거리며 찾아간 동네 정형외과에서 의사는 내 엑스레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의사가 써준 진료 의뢰서를 품에 넣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아닐 거야, 별일 아닐 거야. 수십 번을 되뇌었지만 대학병원에 도착해 온갖 검사를 받고 난 뒤 하얀 머리의 의사가 내뱉은 말 한마디에 나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척추 협착증 말기입니다. 이대로 두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마비. 그 단어 하나가 망치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평생 내 두 발로 땅을 딛고 살아온 나에게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 살아가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지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잠시의 희망은 원무과 창구에서 내민 종이 한 장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총 수납액 700만 원. 내 통장 잔고는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망연자실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통화 소리가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들,
엄마 병원인데 역시 우리 아들밖에 없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주머니 속 낡은 휴대폰을 꺼내 우리 아들이라고 저장된 이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가게를 차린다며 바쁘다는 아들, 허리가 휜다고 푸념한다는 며느리. 그런 자식에게 700만 원이라는 짐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보자. 내가 조금 더 아프면 그만이지. 하지만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고꾸라질 뻔했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학생의 부축을 받고 겨우 일어섰지만 내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린 뒤였습니다. 이건 내 의지로 버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나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수십 년 전 열이 펄펄 끓는 어린 아들을 업고 비를 맞으며 병원으로 내달리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내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었던 그때의 나는 어디로 가고 전화 한 통 거는 것조차 망설이는 초라한 늙은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다 뜨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아들의 목소리에 나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그제야 나는 모기만 한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진우야, 얼굴 좀 보고 얘기할까 해서. 지금 시간 괜찮니? 아들은 잠깐의 망설임 끝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평생 나만 바라보고 자란 내 아들. 그 아들은 분명 내 마지막 희망이 되어줄 것이라 나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를 붙들고 아들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내 마지막 희망이 실은 가장 끔찍한 절망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아들 녀석의 아파트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최신형 도어록이 꼭 나 같은 늙은 어미는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 나는 한참 동안이나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내 집 드나들 듯 편하게 오가던 곳이었는데 오늘은 돈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그 문이 천근만근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다 늙고 병든 내 탓이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나는 차가운 문고리를 참아 잡지 못하고 주름진 손으로 반대편 손등만 하염없이 쓸어내렸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 겨우 손을 뻗어 벨을 눌렀습니다. 딩동 하는 경쾌한 소리가 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며느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혹스러움이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애써 주름진 얼굴에 웃음을 지어 보이며 시장에서 오는 길에 샀다고 둘러댈 요량으로 준비한 귤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냥 너희들 얼굴도 보고 싶고 근처에 볼 일도 있고 해서 들렀다. 며느리는 마지못해 웃으며 나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이, 뭘 이런 걸 다 사오셨어요. 그냥 오시지. 그 말에 진심이 한 톨도 없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내 아들, 진우가 소파에 길게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내가 들어서는 것을 곁눈질로 보고도 그는 몸을 일으킬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오셨어요, 어머니. 그 무심하고 건조한 한마디가 내 심장을 바늘로 쿡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웃으며 아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 아들 요즘 많이 피곤한가 보네. 얼굴이 반쪽이 됐어. 아들은 귀찮다는 듯이 네, 뭐 가게 준비하느라 좀 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이내 텔레비전 화면으로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더 이상 나와는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명백한 표시였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과일을 깎는지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넓은 아파트 거실에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오히려 내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 입술만 달싹이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과일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쁘게도 깎아놓은 사과와 배 몇 조각. 하지만 그 과일이 내게는 그림의 떡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과일 드세요. 진우 씨, 당신도 좀 일어나 앉아요. 어머님 오셨는데 이게 무슨 태도예요? 며느리의 가시 돋친 타박에 아들은 마지못해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다가는 영영 말을 꺼내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속으로 연습했던 말을 겨우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한데. 의사가 수술을 해야 한대. 근데 엄마가 가진 돈이 없어서 그 수술비 좀 어떻게 안 되겠니? 내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며느리가 과일을 뒤적이던 소리도, 시계 초침 소리마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고 며느리는 깎던 과일의 시선을 고정한 채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 짧디짧은 침묵이 내게는 영원보다도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입만 쳐다보았습니다. 제발, 제발. 속으로 애타게 빌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며느리의 눈치를 한번 힐끗 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서늘한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대답은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가게 차리느라 돈 없는 거 뻔히 아시면서 왜 이러세요? 이거나 드시고 가세요. 아들은 소파 옆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게 툭 던지듯 건넸습니다. 내 앞으로 툭 떨어진 것은 하얀 종이 봉투였습니다. 봉투 틈으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붕어빵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내 아들이, 하나뿐인 내 자식이 하반신 마비가 올지도 모른다는 늙은 어미에게 고작 붕어빵을 건넨 것이 맞는지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건 따뜻한 온기 대신 칼날 같은 모욕감만 남은 붕어빵 한 봉지였습니다. 평생을 바친 아들에게 내 목숨값이 고작 길거리에서 파는 붕어빵 몇 개만도 못하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봉지를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과일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아들은 다시 텔레비전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들 부부에게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귀찮고 성가신, 빨리 내쫓고 싶은 짐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지옥 같은 공간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휘청거리는 몸을 간신히 가누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어머님, 과일은 드시고 가셔야죠.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내가 집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내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지만 내 마음속에 휘몰아치는 시린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맞은편 벽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초라한 늙은이. 그 손에는 모욕처럼 들린 붕어빵 봉지가 힘없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 평생이, 내 희생이, 내 사랑이 전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버스가 몇 대나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는 칠흑 같은 절망감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한참을 울다 지쳐 고개를 들었을 때 손에 들린 붕어빵 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다 차마 그러지 못하고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이 내 아들이 내게 준 마지막 선물이니까. 내 목숨값과 바꾼 세상에서 가장 비싼 붕어빵이니까. 나는 눅눅하게 식어버린 붕어빵을 끌어안고 다시 한번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정말로 나에게는 이제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것일까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아 나는 몇 번이고 그 생각만 되뇌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을 넘어갔고 차가운 어둠이 도시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쌩쌩 달리는 자동차들의 불빛이 내 눈물 젖은 얼굴 위를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돌아간들 무엇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텅 빈 방에서 이 지긋지긋한 통증을 끌어안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할 텐데요. 나는 무릎 위에 놓인 붕어빵 봉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그 냉정하던 눈빛이 떠올라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청춘, 내 인생 전부를 바쳤는데 그 결과가 고작 이 붕어빵 한 봉지란 말인가.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과 함께 터져나오는 그 웃음이 너무나도 서러워 나는 소리내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누가 있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내 세상은 이미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을까요?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남아있지 않을 때쯤 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길바닥에서 얼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죽더라도 내 집, 내 방에서 죽어야지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 안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돌아갈 가정이 있고 기다리는 가족이 있겠지요. 나처럼 외톨이는 없었습니다. 창가 구석에 몸을 우겨넣고 나는 차창에 비친 내 초라한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퀭한 눈,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어느새 나도 이렇게 늙어버렸구나. 품에 안고 있던 붕어빵 봉지에서 식어버린 밀가루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봉지를 열어 붕어빵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팥이 비어져 나온 찌그러진 모양새가 꼭 내 처지 같았습니다. 그것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퍽퍽하고 차가운 밀가루 덩어리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적 진우는 이 붕어빵을 참 좋아했었는데 뜨거운 붕어빵을 호흡으로 한 입 가득 베어 물고는 세상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던 내 아들. 그 아이가 어쩌다 저렇게 변해버렸을까? 내가 잘못 키운 탓일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낡은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니 대학병원 원무과라고 떠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또 병원에서 전화가 온단 말인가?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어서 돈을 구해서 오라고
독촉하려는 것일까? 나는 차마 전화를 받지 못하고 울리는 휴대폰을 든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진동은 끈질기게 이어졌고 나는 결국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어머님, 원무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진료 보신 거요. 방금 수술비 전액이 완납 처리되어서요. 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건가? 나는 내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와, 완납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돈을 낸 적이 없는데. 네, 저희도 그래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등록된 보호자이신 아드님 성함으로 결제된 것이 아니라서요. 혹시 다른 가족분께서 대신 처리해 주셨나 해서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아니라고? 7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내 아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냈다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저 그럼 누구 이름으로 결제가 되었나요? 그게 대납자분께서 신원을 밝히길 원치 않으신다고 하셔서요. 저희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수술 일정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니 걱정 마시고 안내받으신 날짜에 맞춰 입원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휴대폰 화면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버스는 이미 내가 내려야 할 정류장을 한참이나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버스에서 내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원을 밝히길 원치 않는 대납자,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 이 말들이 계속해서 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나를 위해 이렇게 큰 돈을 내주었단 말인가? 내 주변에 이런 거금을 선뜻 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척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친구들은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설마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아들이 나에게 모욕을 주며 붕어빵을 건넸던 그 순간, 그리고 지금 정체 모를 누군가가 내 수술비를 대신 내주었다는 이 기막힌 상황.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나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던 나에게 정체 모를 누군가가 동아줄을 내려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아줄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구원일지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일지. 나는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나를 대체 왜? 버스는 나를 낯선 동네에 내려놓고 떠나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가야 할 방향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밤은 깊어 인적도 드물었고 찬바람만이 내 곁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신원을 밝히길 원치 않는 대납자라는 말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저 멍하니 길거리를 헤매고 또 헤맸습니다. 발바닥에서는 불이 나는 것 같았고 허리는 끊어질 듯이 아파왔지만 그 고통마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힘없이 고개를 들었을 때 저 멀리 익숙한 골목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집으로 향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캄캄한 방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지만 일어날 기운이 없었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붕어빵 봉지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정체 모를 누군가에게는 동정을 받고 내 인생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헛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술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눈을 감으면 이 지긋지긋한 고통도 서러움도 모두 끝날 테지요. 어둠 속에서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코끝으로 눅눅하게 식어버린 붕어빵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봉지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붕어빵 3개. 그것을 보고 있자니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이걸 왜 버리지 못하고 여기까지 들고 왔을까? 아들의 얼굴이라도 되는 것처럼 왜 품에 꼭 끌어안고 있었을까? 나는 붕어빵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그것을 방바닥에 내동댕이 치려 했습니다. 이까짓 게 뭐라고? 나를 비참하게 만든 이 빵 쪼가리가 뭐라고? 하지만 차마 던지지 못하고 나는 그 붕어빵을 든 채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움과 원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끊어내지 못하는 어미의 서글픈 사랑이 뒤엉켜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한참을 울다 지쳐 나는 눈물 젖은 손으로 붕어빵을 다시 봉지 안에 넣었습니다. 봉지를 여민 뒤 구석에 던져두려는데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낯선 것이 걸렸습니다. 붕어빵이 아니었습니다. 봉지 바닥에 붕어빵 밑에 깔려있던 무언가. 나는 의아한 마음에 봉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벽을 더듬어 방에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봉지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름에 젖어 얼룩덜룩해진 네모 반듯하게 접힌 종이 한 장. 편지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너무나도 익숙한 내 아들의 글씨체였습니다. 나는 숨을 멈춘 채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말주변 없는 아들이라 미안해. 아내 몰래 가게 계약금 일부 빼서 제일 친한 친구 녀석한테 부탁했어. 내 이름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어릴 적 내가 아플 때 없는 살림에 엄마가 사주셨던 붕어빵. 그 온기를 기억해. 이제야 내가 엄마한테 갚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편지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들이? 내 아들이 수술비를 냈다고? 친구를 통해서?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몇 번이고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삐뚤빼뚤한 글씨들은 분명 내 아들, 진우의 것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외투에서 붕어빵을 꺼내 건넸던 아들. 그는 이미 밖에서 나를 위해 붕어빵을 사들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치에 그리고 차마 돈이 없다고 말했던 자신의 처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퉁명스럽게 붕어빵만 건넸던 것입니다. 편지를 봉지에 몰래 우겨 넣으면서 내 아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눈앞이 흐려지며 수십 년 전의 어느 겨울날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몹시 추운 날이었습니다. 어린 진우는 폐렴으로 며칠째 앓아누워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열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아이는 끙끙 앓는 소리만 냈습니다. 보다 못한 내가 우리 아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하고 묻자
아이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붕어빵하고 말했습니다. 그 시절 붕어빵은 가난한 우리 모자에게는 큰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고 쌀독 깊숙이 숨겨두었던 비상금을 꺼내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길을 한참이나 달려 겨우 붕어빵을 파는 포장마차를 찾아냈습니다. 나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붕어빵을 사서 시글세라 품에 꼭 끌어안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진우야, 붕어빵 사왔다. 내 목소리에 아이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에 나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내 고생도 가난의 서러움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으흐흑 흐엉. 나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까마득한 옛날 어미가 건넨 붕어빵의 온기를,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어미에게 그 빚을 갚겠다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입니다. 아들의 냉정한 말 한마디에 내 평생이 부정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목숨값이 고작 붕어빵 몇 푼만도 못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붕어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내 아들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내 아들이 진우야. 나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뒤엉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밤이 새도록 그렇게 울고 또 울었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뒤덮었던 칠흑 같던 어둠이 걷히고 따스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주 나중에 아들 녀석에게 들어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만, 내가 그 붕어빵 봉지를 들고 집을 나선 그날 밤 우리 아들은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가 힘없이 돌아서던 그 뒷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질 않아 녀석은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이나 마른 세수만 했다고 하더군요. 심장이 제멋대로 쿵쾅거리고 손에는 식은 땀이 흥건한 채로 말입니다. 내가 미쳤지. 정말 미친놈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요. 그때 과일을 마저 정리하고 나온 며느리가 아들 곁에 앉으며 물었다고 합니다. 자기야, 무슨 생각해? 어머님 가셨는데 표정이 왜 그래? 내 아들은 차마 아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저 아니야, 아무것도.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하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더군요. 어머님도 참 딱하시지만 우리 사정도 생각하셔야지. 지금 가게 계약하고 인테리어 들어가면 우리도 땡전 한 푼 안 남아. 당신도 알잖아. 틀린 말이 아니었지요. 평생 모은 돈에 대출까지 받아 겨우 작은 가게 하나를 차리려는 그 애들에게 700만 원은 하늘이 무너지는 돈이었을 겁니다. 머리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내 아들의 가슴은 도저히 어미를 외면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며느리가 혀를 차며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나라에서 지원도 잘 나오잖아. 굳이 우리한테 손 벌리시지 않아도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 말이 내 아들의 가슴을 더 후벼 팠다고 했습니다. 동사무소에만 가도 방법이 있다는 걸 그 녀석인들 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산 어미가 자신에게 처음으로 돈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을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아내의 눈치를 보며 어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자기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시끄러워. 그만 좀 해. 결국
내 아들은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고 며느리는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고 합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아들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을 닫자 며느리가 밖에서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녀석은 침대에 걸터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한참 동안이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열이 펄펄 끓던 밤 눈보라를 뚫고 달려가 사온 붕어빵을 내밀던 내 모습을 말입니다. 세상의 전부였던 어미. 그런 어미에게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던 게지요. 내 아들은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가게 계약서와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애와 며느리의 꿈이 담긴 돈.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늙은 어미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아들은 아내 몰래 외투를 챙겨 입고 죄인처럼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은행 현금 인출기 앞으로 달려간 내 아들은 몇 번의 망설임 끝에 가게 계약금 통장에서 7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두툼한 돈뭉치를 손에 쥐었을 때 한편으로는 어미를 살릴 수 있다는 안도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에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합니다. 그때 녀석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답니다. 소꿉친구이자 유일하게 모든 속내를 털어놓는다는 그 친구, 상철이라는 아이. 아들은 망설임 없이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상철아. 나 좀 보자. 급한 일이야. 늦은 밤이었지만 그 의리 있는 친구는 군말 없이 달려와 주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돈뭉치를 내밀며 이렇게 부탁했다고 하더군요. 상철아, 부탁 하나만 하자. 이 돈 우리 어머니 수술비인데 내가 대신 좀 내주면 안 될까? 대신 절대로 내 이름은 말하면 안 돼. 그냥 익명의 기부자라고 해줘. 제발 부탁이다. 그 친구는 말없이 내 아들을 쳐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깨를 툭 쳤다고 합니다. 이 자식아, 너도 참 딱하다. 알았다. 걱정 마라. 내가 내일 아침 일찍 병원 가서 처리하고 올게. 대신 너 미영 씨한테는 어떻게 말하려고 그러냐? 내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일단 우리 어머니 수술부터 받으셔야 해. 그 친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돈을 받아주었고 아들은 그 친구의 뒷모습을 보며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아들은 일부러 붕어빵을 파는 포장마차를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어미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속죄하는 마음으로 붕어빵을 사고 그 안에 서툰 글씨로 자신의 진심을 담은 편지를 써서 몰래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제발 자신의 마음이 어미에게 닿기를, 부디 모든 오해가 풀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하지만 다시 돌아온 집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남편 몰래 돈을 인출한 사실을 이미 알아차렸던 것이지요. 당신 미쳤어? 우리 가게는 이제 어떡하라고. 며느리의 절규에 내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죄인처럼 반복할 뿐. 그날 밤 그 애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듣는데 나는 가슴이 미어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린 것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미와 아내 사이에서 그 여린 마음이 얼마나 새까맣게 타들어갔을까. 나는 아들의 고뇌를, 그 깊은 슬픔을 까맣게 몰랐던 내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밤새 아들의 편지를 끌어안고 울다 지쳐 나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동이 트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칠흑 같던 절망도 조금씩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그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툰 녀석이 그런 깊은 속을 가지고 있었다니. 지난 며칠간 나를 괴롭혔던 서러움과 원망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가리고 가슴 저린 애틋함만이 강물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받은 그 700만 원짜리 수술비가 아들 내외의 가정에 얼마나 크고 무서운 폭풍을 몰고 왔는지를 말입니다. 나중에 정말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들은 이야기지만 내가 아들의 진심을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그 시간, 아들 집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다고 합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 마련한 가게 계약금에 남편이 몰래 손을 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며느리의 마음인들 오죽했겠습니까? 그날부터 며느리는 독이 오른 사람처럼 매일같이 내 아들을 들들 볶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돈 대체 어디다 쓴 거야? 말해봐, 어서.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하라고. 아침 식탁에서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며느리의 날카로운 추궁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 아들은 그때마다 아는 형님이 정말 급하다고 해서 잠깐 빌려준 거야. 다음 주까지는 꼭 갚는다고 했어. 하고 둘러댔지만 한번 의심하기 시작한 며느리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리가 없었지요. 누군데? 어떤 형님인데? 이름이 뭐야? 전화번호는? 내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봐야겠어. 당신 지금 나 못 믿어서 이러는 거 안 보여? 며느리가 집요하게 파고들 때마다 내 아들은 등에서 식은 땀을 흘리며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야만 했다고 합니다. 잊지도 않은 친구의 이름을 대고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가짜 사연을 꾸며내면서요. 그 애는 어미의 수술비를 댔다는 말을 끝까지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내에게는 평생을 함께할 미래를 망가뜨린 철없는 남편이 되고 아픈 어미에게는 아들 내외의 가정을 파탄낸 죄인이 되는 셈이니까요. 그 모든 비난과 원망을 혼자 감당하기 위해 그저 묵묵히 거짓말쟁이가 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 속이 얼마나 새까맣게 타들어갔을까요? 하루는 며느리가 인테리어 업자에게 줄 중도금 날짜가 바로 내일이라며 당장 돈을 받아오라고 닥달을 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은 미안해, 여보. 내가 내일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준다고 했어. 라며 아내를 달랬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며느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기다리긴 뭘 기다려. 우리 평생의 꿈이 걸린 가게가 망하게 생겼는데 당신 혹시 그 돈 어머님 드린 거 아니야? 며느리의 그 말에 내 아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애써 태어난 척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무슨 갑자기 어머니 이야기가 왜 나와. 하고 말했지만 이미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그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맞구나. 어머님 드렸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당신 혼자 번 돈이야? 우리 전 재산이라고. 우리 미래가 걸린 돈이라고. 그걸 어떻게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며느리는 울면서 소리를 질렀고 아파트가 떠나가라 두 사람의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이웃집에서 시끄럽다고 경비실을 통해 항의가 들어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아들과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잠도 다른 방에서 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외면당하고 따뜻했던 자신의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듣는데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나 하나의 목숨을 살리자고 내 아들이 평생을 꿈꿔온 가게도 잃고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내와의 신뢰마저 잃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의 마음인들 오죽했을까요? 제 자식 입에 들어갈 밥 한 숟갈, 옷 한 벌이라도 아끼고 아껴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을 텐데 남편이라는 작자가 상의도 없이 그 큰 돈을 시어머니 병원비로 덜컥 써버렸다고 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겠지요. 저는 며느리를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철없는 시어미 때문에 착한 며느리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내 아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내 아들은 단 한 번도 내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 수속을 밟는 날 아들은 휴가를 내고 찾아와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밤새 잠을 설쳐 눈밑이 퀭하고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내 앞에서는 애써 밝은 척 웃어 보이며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수술 잘 될 겁니다. 하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나는 아들의 그 깊은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차마 너희 부부 괜찮니? 하고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하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내 수술 때문에 저 아이들의 가정이 깨지면 어떡하나. 이제 막 꽃을 피우려던 저 아이들의 꿈이 꺾이면 어떡하나. 아들의 진심을 알게 된 기쁨도 잠시 나는 더 크고 무거운 불안과 죄책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나는 차마 그 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수술을 받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차라리 이 모든 것을 모른 척하고 수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왔습니다. 수술 동의서 위에 놓인 펜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간호사는 무심하게 어머니,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저는 차마 펜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에 내 이름 석자를 쓰는 순간 나는 내 아들의 등을 꺾고 며느리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죄인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 목숨 하나를 살리기 위해 이제 막 시작하려는 아들 내외의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이기적인 늙은이가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내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본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내가 여기서 수술을 포기한다고 해서 아들 녀석의 거짓말이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의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 오히려 내가 이대로 주저앉으면 내 아들은 어미의 목숨값으로 낸 돈마저 허공에 날려버린 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내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박순자. 내 이름 석자가 이렇게 무겁고 서럽게 느껴진 적은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수술을 하루 앞둔 밤 나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복도를 오가는 간호사들의 발소리, 간간이 들려오는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내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만약 내가 수술대 위에서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내 아들은 어미의 목숨도 구하지 못하고 가정도 지키지 못한 채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수술이 잘 되어 건강을 되찾는다 해도 나는 아들 부부의 갈등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하는 또 다른 지옥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래도 지옥, 저래도 지옥이었습니다.
어미라는 존재가 자식에게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린 이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낡은 휴대폰을 꺼내 아들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어릴 적 내가 아플 때 없는 살림에 엄마가 사주셨던 붕어빵. 그 온기를 기억해. 이제야 내가 엄마한테 갚네. 그 삐뚤빼뚤한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는데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착하고 바보 같은 내 아들. 어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내 아들을 위해 나는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 무거운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아들의 가정을 지켜주고 상처받았을 며느리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내 아들이 더 이상 어미와 아내 사이에서 죄인처럼 살지 않게 만들어줘야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수술실로 향하는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하얀 천장에 형광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마취 주사가 팔에 들어오는 차가운 감각과 함께 간호사가 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곧 잠이 드실 거예요. 좋은 꿈 꾸세요. 나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눈보라 속에서 붕어빵을 사들고 환하게 웃던 젊은 날의 내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붕어빵을 받아들고 행복해하던 어린 아들의 얼굴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머니, 박순자님, 정신이 드세요? 누군가 나를 흔들어 깨우는 소리에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눈앞은 흐릿했고 목은 타는 듯이 말랐으며 온몸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기적 같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몇 년간 나를 밤낮으로 괴롭혔던 허리를 짓누르던 그 지긋지긋한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는 것을?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마취에서 덜 깬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나는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베개를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후 처음으로 미움을 넘기던 날, 밥 한 숟갈이 이렇게 달게 느껴진다는 사실에 새삼 감사했습니다.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 처음으로 침대에서 내려와 로봇처럼 뻣뻣한 다리로 한 걸음, 두 걸음 걸음마를 떼던 날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을 보며 다시 한번 내가 살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매일같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며느리는 가게 오픈 준비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편이 마음 편했습니다. 지금 당장 며느리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묵묵히 내가 먹다 남긴 밥그릇을 치우고 서툰 솜씨로 과일을 깎아 내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돈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날씨 이야기, 텔레비전 드라마 이야기 같은 시시콜콜한 대화만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억지 웃음 뒤에 얼마나 큰 고통과 불안이 숨겨져 있는지를. 밤새 잠을 설친 듯 헬쑥해진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퇴원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는데 복도 구석에서 아들이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줘. 내가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든 아니, 그냥 내가 직접 얘기할게. 미안하다. 아마도 인테리어 업자 혹은 며느리이겠지요. 아들의 지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병실로 돌아와 통화가 가능한 곳을 찾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한참을 망설이다 나는 그저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아들 고맙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잠시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편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목소리에 담긴 수만 가지 의미를 내 아들은 분명히 알아들었을 겁니다. 잠시 후 아들이 잠기고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어머니. 건강하셔야 해요. 그거면 돼요.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묵직한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의 가정을, 그 아이의 꿈을 어떻게 하면 지켜줄 수 있을까요? 건강을 되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나는 더 크고 무거운 숙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퇴원하는 날 아침, 유난히 따스한 햇살이 병실 창가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잿빛으로 보이던 세상이 다시 제 빛깔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해방된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웠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나는 간호사가 가져다 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며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꿈처럼 떠올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지금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깊은 사랑을 확인했고 그 사랑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숙제를 떠안게 되었으니까요. 짐을 챙기고 있는데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밤 잠을 설친 듯 얼굴은 헬쑥했지만 그 눈빛만은 어쩐지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녀석의 손에는 하얀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붕어빵이었습니다. 나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내게 다가와 붕어빵 봉지를 건넸습니다. 며칠 전 나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 붕어빵. 하지만 지금 내 아들이 건네는 이 붕어빵은 그때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미안함이었고 후회였으며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지에서는 따끈한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나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녀석의 눈가도 나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나는 봉지에서 붕어빵 하나를 꺼내 아들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그것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에게도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수십 년 전 좁은 단칸방에서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겨울을 나던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나란히 앉아 붕어빵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 붕어빵 위로 떨어졌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벅차게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며느리가 우리의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며느리는 아들과의 냉전이 길어지자 마지막으로 남편의 말을 믿어보기 위해 인테리어 잔금을 치르러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모자라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하자 결국 아들이 말했던 그 아는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며 병원으로 나를 찾아왔던 며느리. 당장 내 멱살이라도 잡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소리치려던 그 아이는 병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던 것입니다. 붕어빵을 나누어 먹으며 말없이 눈물만 흘리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을, 그 모습을 통해 며느리는 비로소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붕어빵 하나에 얼마나 큰 사랑과 아픔이 담겨 있는지를 말입니다. 며느리는 차마 병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아들 내외의 집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가게는 저희 다른 자리 알아보기로 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진우 씨를 그렇게 키워주셔서요. 그 짧은 문자 한 통에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드리웠던 길고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도 내 아들처럼 상처받고 아파하며 한 뼘 더 성장한 것이겠지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받은 상처도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도 모두 다 지난 일이 되었습니다. 내게 남은 것은 오직 나를 살게 한 아들의 깊은 사랑과 그 사랑을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뿐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창가에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내 아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또 어떤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내 남은 인생은 그 녀석이 사온 붕어빵처럼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온기가 영원하기를 나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는 말하지 못한 진심이 때로 얼마나 큰 오해와 아픔을 낳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지만 서툰 표현 방식으로 상처를 주었던 아들 진우처럼 우리의 사랑이 때로 상대에게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또 눈앞의 현실과 돈 문제에 사로잡혀 남편을 원망하고 시어머니를 의심했던 며느리 미영처럼 우리 역시 분노와 오해에 갇혀 더 큰 진실을 보지 못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도 말없이 붕어빵 하나를 건네는 것 같은 서툰 사랑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이 먼저 그 따뜻한 붕어빵을 건네야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